보시면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이 있어요. 경매 준비가 이제 법원에서 끝났으면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은 뭐냐 하면은 나중에 매각이 되고 나서 낙찰이 되고 나서 이제 배당을 한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배당하기 전에 이해 관계자들한테 우편으로 송달을 해요. 채권자, 뭐 채무자, 임차인 등등 해서 대부분 채권자죠. 임차인 뭐 내가 보증금 받을 사람 플러스 뭐 은행, 그다음에 이제 세금, 당해세를 내는 뭐 국세, 지방세 등등 해서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달 며칠까지 하라는 날 동안 권리 신고를 하라고 그래요. 권리 신고. 권리 신고는 보증금 얼마, 뭐 받을 돈 얼마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뭐 채권 계산서도 가채권 계산서 넣지요. 내가 얼마 받을 거, 원금, 이자, 기타 부대 비용.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기일 내에 요거를 제출을 하라고 법원에서 송달을 해주면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시면 아까 그 집행관이 현황으로 했던 거와, 그러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 있으면 보증금이나 점유기간 현황으로 한 거와 여기 또 같은 임차인이 있는데 권리신고 한 게 대부분은 맞겠죠. A라는 임차인이, 그러니까 집행관이 갔는데 뭐 201호,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201호를 갔는데 뭐 보증금이 3억에, 임차인이 3억에 뭐 월세 10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권리신고는 임차인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드는 게 아니고 권리신고 임차인이 직접 하는데 권리신고 한 보증금 금액과 전입 날짜와 집행관이 현황 조사한 거랑 일치해요. 대부분 일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날 배당 요구도 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진짜 임차인이나 거기 살고 있는 점유자라면, 돈 받을 수 있는 점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가끔 보면은 좀 이따 매각물권 명세서 알려드리겠지만 조사관이 조사할 때와 권리신고한 거랑 틀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경매를 이제 진행을 하면은 경매 실시하기 전에 경매 준비를 하잖아요. 경매 준비 기간하고 매각 기일하고는 좀 텀이 있어요. 몇 개월 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에 조사가 그 집행관이 봤던 현재 현황의 임차인과 이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행관이 쓴 현황 조사서와 그 임차인이 쓴 예를 들어서 권리 신고의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둬야 되나? 돈 받을 사람이 권리 신고한 게 진정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때에 따라 좀 미스가 될 수도 있죠. 모르면 모른다고 쓰니까. 이게 선이에요, 선. 좀 이따 매각물권명세서 알려드리겠지만, 근데 권리 신고를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돈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을 사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가장 임차인이라고 속단 지을 수는 없는데, 그때는 현황 조사서를 임장활동 가기 전에 참고를 하고 실제로 가서 집행관이 했던 현황 조사되어 있는 점유자나 기타 권원이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입찰을 하시면 안 돼요. 예. 현황 조사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게 무조건. 근데 대부분은 주택 같은 경우는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특이한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준비가 끝나면은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이라고 해서 이게 딱 끝나잖아요. 배당 요구할 사람하고 돈 받을 사람 미리 가 채권 계산서 넣고 신고할 거 해. 그럼 이제 스탠바이가 다 됐어요. 예. 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의의가 있니 없니? 없어. 콜. 그다음에 준비는 우리가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거 할게. 뭐 촉탁 등기도 하고 등등 하고, 그다음에 돈 받을 사람 미리 얘기해 줘. 됐지, 우리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스탠바이가 되면 경매를 실시를 하겠죠. 예, 경매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보통 경매 준비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통상 한 6개월 걸려요. 통상. 뭐 플러스 마이너스 좀 될 수 있는데 이날이 우리가 입찰하는 날이에요. 결론은 매각. 그러면 우리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들어가야 되는데 뭘 보고 들어가야 되나? 이걸 지울게요. 예. 입찰을 들어가야 되는데 뭔 자료가 있어야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경매 준비를 했잖아요. 법원에서 현황조사, 감정평가, 그의사항, 뭐 인수할 권리 어쩌고 저쩌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당 요구 종기를 빼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 조사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그 다음에 기타 공적장부, 자 보시면 법원에서 준비가 되면요. 그 다음에 사건 내역도 있구나. 사건 내역. 사건 내역은 말 그대로 현재 사건 진행되는 거 포괄적인 걸 해놓은 거고, 감정평가서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감정평가기관이 한 거 얼마라고 내놓은 거고, 공적장부는 우리가 봐야 될 거. 부동산에 관련된 공적장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등본, 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등, 건축물대장. 그다음에 현장 조사서는 집행관이 가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한 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권리 분석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 가장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어차피 여기 있는 내용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요걸 보시고 권리 분석을 하고, 현장 조사서를 보고 우리가 임장활동 가서 맞는지 확인을 하고, 공적장부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용도, 층, 향이 맞는지 공적장부 이외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임장활동을 하지요. 뭐 시세 파악, 공과금 체납 내역, 그 다음에 뭐 도시가스라던가 현재 관리비 내고 있는 사람이 현재 임차인하고 일치하는지 등등을 보고 나서 공적 장부와 법원에서 명시된 공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동산 공적 장부와 법원에 명시되어 있는 공적 장부를 두 가지를 보시고 현장 조사를 한 후에 낙찰가를 산정하고 우리는 입찰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법원에서 친절하게 다 해주죠. 저희는 이 서류를 가지고 권리 분석해서 시세 파악 잘 하시면 돼요. 인수할 게 있는지 소멸할 게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경매 법정이죠. 정식용으로 입찰장이라는 건 좀 웃긴데, 경매 실시 매각 하는 거죠. 예전에는 뭐 호가경매 시절에는 민사집행법 전에는 뭐 낙찰자 그랬고 경락장금 이랬는데, 사실은 그 용어가 바뀐 지 꽤 됐어요. 2002년에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낙찰자라고 안 그러고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경매일시라고 그러는데 지금 매각 기일이라고 그러고, 용어에 좀 따라 틀린데 우리는 뭐 뜻만 통하면 되니까 아직까지도 낙찰자라고 하는 게 편할 수는 있어요. 최고가 매수인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거는 편하실 대로 부르시면 돼요. 우리가 뭐 강의할 거 아니니까 좋은 말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법원에서 다 스탠바이 시켜주고 입찰자까지 스탠바이가 되면 이날 돈 써서 돈 넣어가지고 낙찰 받으면 돼요. 낙찰. 두 가지가 있겠죠. 뭐 낙찰이냐 폐찰이냐. 낙찰이냐 폐찰이냐. 요거는 판단은 높게 쓰면 낙찰이고 낮게 쓰면 폐찰인데, 소신이 없으면 계속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폐찰만 거듭. 그러니까 내가 딱 촉이 생길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쓰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무슨 1억 3천짜리를 2억 3천 쓰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1억 3천인데 생각한 것보다 뭐 1억 3천 7백?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쓰는 게 제 판단에서는 좀 낫더라고요.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이게 되게 웃긴 게 어떤 분들은 2등만 20번 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병신이에요. 내가 또 2등 했다고. 나 50만 원짜리 의미 없어요. 2등이나 2천만 원 차이 난 꼴등이나 똑같아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 거봐, 내가 그거 썼으면 됐잖아. 그거 뭔 개소리예요. 의미가 없어요. 낙찰돼야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경매는 낙찰 받아야 시작이 되는 거고, 뭐 낙찰을 받아야 내가 했던 이런 일련의 과정, 권리 분석, 현장 조사가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명도도 하고 뭐 팔아서 시세 차익을 넘기고 임대를 놓든 무슨 뭐 과정이 생기는 거지 낙찰 안 받으면 끝나요. 그렇지만 낙찰 받기 위해서 무조건 고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경매꾼, 재테크, 고수는 좀 배짱이 있어요. 솔직히. 왜? 내가 저번에 좀 먹었으니까 요번에 뭐 이렇게 해서 욕심을 좀 덜 내서 조금 더 높게 쓰지. 그러니까 경매를 욕심을 덜 낸다는 거는 낙찰가를 높게 쓴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 거를 꼭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제가 이제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매각 일자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법원 경매법정에 가면은 요걸 줘요. 그날 리스트 경매 사건 번호 순으로 오늘 할 거 만약에 뭐 동부지방법원이면 리스트가 있어요. 뭐 사건 번호 순으로 그러면 감정가, 현재 진행 가격, 최저 매각 가격 그게 있고 뭐 아파트든 뭐든 다 있어요. 경매 개별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일 후에 할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경매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만만한 거 두세 개 정도만 내가 조사를 3일이든 일주일 전에 해서 예상 낙찰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법정에 가서 그 사건이 됐을 때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꼭 내 걸로 해가지고 맞힐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웃기는 거는 모의로 남의 거 했을 땐 기가 막히게 맞히는데 내 거 할 땐 못 맞춰. 왜? 내 돈이 들어가니까 떨리거든요. 역으로 따지면 배짱이 좀 있어야 된다고요. 뭐 조금만 먹지 뭐. 되는 대로 하지. 예. 이거를 저한테 의뢰하신 분도 있는데 아파트 하나 봤는데 일주일 전부터 잠을 못 자. 그리고 제가 현장 조사 다 하고 권리 분석 다 하고 낙찰가 산정 다 하고 나서 그때 가서 한번 집 보세요 그랬는데 이미 저한테 의뢰하기 전부터 한 10번을 갔어. 예. 그렇게 공을 들여서 내가 낙찰을 받으려고 했는데 떨어졌을 때 허탈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실주거 하려면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시세에서 한 1, 2% 싸게 사면 돼요. 한 98% 쓰면 돼요. 그냥 아파트는.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현장 조사 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이 좀 빠졌지만 경매 실시하는 이날 소신을 갖고 와라는 얘기입니다. 2등하고 차이 나는 거. 그 다음에 계속 내가 왜 2등, 3등 낙찰을 못 받는지를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1년에 조그맣게 돌렸지만 빌라든 뭐든 조그맣게 소액으로 돌려서 어떤 아주머니는 뭐 1년 동안 어떻게 해서 아름아름 2천, 3천, 4천을 버시는 분도 있어요. 낙찰받고 팔고. 물론 파는 건 쉽지는 않아요. 부동산이. 팔아야 팔리는 거지. 근데 팔릴 수 있는 물건만 들어가는 거겠죠. 그 아주머니는. 뭐 소형 뭐 아파트라던가 뭐 그런 건 알 수 있잖아요. 데이터로. 매매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경매 강의는 뭐 한 3년 다니고 입찰장은 한 20번 들어가는데 낙찰을 못 받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경매를 왜 해? 맨날 떨어지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받아야 시작이 되고요. 이제 윗부분은 우리가 이제 매각 입찰 참여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고 짧게 얘기 드린 거예요. 뭐 길게 나가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필요 없고 이제 법원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낙찰자잖아요. 낙찰이 되면 기다리는 시점이에요. 법원에서 매각 결정 기간이 있습니다. 결정 기간. 결정을 어떻게 하냐 하면 법원에서 절차상 문제 있나 없나 그것만 그냥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관계인한테 통지를 해요. 야 이거 결정해도 되냐 안 되냐 그것도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뭐 오케이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법원에서 매각 결정을 쉽게 내렸다가 이해관계인이 나중에 딴지 걸면 또 백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한테 송달을 해가지고 의견을 물어보고 문제 없으면 결정을 해요. 잔금 내고 7일이 걸려요. 7일. 결정 기간이 7일이 걸리고 매각 확정이 있어요. 확정은 뭐냐? 법원에서 결정했는데 결정 기간에도 이의를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넘긴 사람이 있잖아요. 확정 기간이 7일을 주는데 소위 말하는 항고 기간을 줍니다. 항고 기간. 매각 결정에 대한 의의는
이해관계인 뭐 임차인이나 채권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낙찰자도 이의를 걸 수 있어요. 낙찰 받고 나서 매각 물권 명세서에 없었던 임차인이 튀어나온다거나 뭐 유치권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던가 그거에 대해서 낙찰 불허가에 대한 결정에 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낙찰 불허가 해달라는 거. 확정은 그 기간을 넘긴 사람. 항고 기간이거든요. 대부분은 뭐 임차인 경우가 많은데 뭐 보통 이제 일주일 안에 하는 건 즉시 항고라고 해요. 즉시 항고. 즉시 항고를 하는 거죠. 이 결정에 대한 확정하기 전에 결정에 대한 이유를 다는 거예요. 이유를 다는데 이 항고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매각 대금이 만약에 뭐 낙찰을 5억에 받았다. 그럼 10%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 공탁을 걸어야 돼요. 금전이나 유가증권, 법원에서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걸어야 돼요. 대부분 이제 금전으로 걸죠. 10%를. 근데 10%를 걸었다 항고를 내서 승소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기각이 되면 그 돈은 아웃이에요. 아웃. 법원에서 먹는 게 아니고 배당 재단. 나중에 이제 배당을 할 건데 배당 재단에 쌓여가지고 채권자들 있잖아요. 채권자들한테 더 들어갈 수 있게 얘기하고 그래도 남으면은 이제 경매로 빗날리는 분한테까지 소유자한테도 돈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 즉시항고가 옛날에 남발이 많이 됐어요. 사실 돈을 안 걸으니까 즉시항고라 하면은 요거 시간을 끌 수 있거든요. 한 달, 뭐 길게는 몇 개월 돈도 안 걸어놓고 그런 폐단 없애려고 매각 대금의 10% 공탁을 걸게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탁에 대한 거는 배당할 때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요것도 7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경매 들어갈 때 10% 내잖아요. 보증금 10%. 그거 한번 퀴즈를 내드릴까요? 요거는 당연히 아실까? 5억짜리가 있어요. 감정 가격이 뭐 한 번 유찰돼서 그럼 보증금이 얼마일까요? 보증금. 그렇죠. 5천이죠. 5천. 근데 내가 쓰려고 하는 가격은 5억인데 4억 8천을 쓰려고 그래요. 4억 8천을. 그러면은 이때는 보증금이 얼마를 내야 될까요? 이때는. 그렇죠. 5천이죠. 예. 예전에는 지금 공매처럼 입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쓰고자 하는 가격의 10%를 냈는데요. 지금은 보증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유찰된 가격의 10%, 뭐 특별 매각 조건이면 20%, 30% 있는 경우 있는데 아직도 쓸 가격의 10%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호가경매 하신 분들. 그래서 법원에서 딱 공시를 해줘요. 보증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잖아요. 이거 실수를 안 하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공단위로 많이 붙이는데 입찰 보증금이 뭐 4,280만 원인 경우도 있겠죠. 있는데 이 보증금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보증금이에요. 이 이상 뭐 5천을 내든 1억을 내든 상관이 없어요. 폐찰하면 돌려주면 되고 낙찰되면 그 금액 빼고 잔금 내면 되는데 여기서 1원만 빠져도 안 돼요. 1원만 빠져도 안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 4,800만 원 낙찰 받으려고 4억 8천으로 낙찰 받으려고 4,800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2천만 원 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또 무효가 되신 분들도 요즘에는 없는데 간혹 있어요. 간혹. 그래서 법원에서 명시한 금액이 있어요. 최저 매각 대금의 10%에서 30% 사이. 그거를 인지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 반드시 금액 밑으로 쓰시면 안 돼요. 높게 쓰는 건 상관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확정돼서 대금 납부 기일이 결정이 되면 이게 한 30일 줍니다. 30일. 예. 그러면 이제 토탈 하면은 저 낙찰 받고 나서 7일, 30일이니까 약 뭐 한 44일, 45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낙찰 받고 나서 내가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한이에요. 약 한 45일 정도. 이 기간 안에 돈을 만들 수 있는 대출을 받든 원금이 있던 간에 그거를 계산을 하고 입찰 들어가야 돼요.
대금 납부 기한을 넘기고 나서요. 돈을 낼 수도 있어요. 미납을 하게 되면은 재매각을 하거든요. 재매각. 다시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재매각이 만약에 1월 5일로 날짜가 잡혔다. 그럼 3일 전까지만 돈을 내시면 되는데 이자가 끝내줘요. 예, 이자가 2할이에요. 2할. 예, 하루당 막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연 2할 연. 세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대금 납부 기한 결정하고 이제 기한 결정 기간 3일인데 이건 알 필요 없고 기한 내에 내셔야 돼요. 가능하면 작은 문제. 돈에 관련된 거니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금 납부를 다 내면 뭐합니까? 돈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오면 이제 애초에 채권자가 원하는 거를 법원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빚잔치를 요청했으니까 돈 들어왔으니까 돈 토해내야죠. 계산해야죠. 경매 법정 가면은 뭐 집행관실도 있고 해당 경매계도 있는데 배당표 작성을 배당계에서 해요. 돈 들어왔으니까 하는데 이 배당표 작성의 기준점이 뭐냐 하면은 아까 배당 요구 종기일 날 이해관계인한테 권리신고하라고 그랬잖아요. 돈 받을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기준으로 배당표 작성을 합니다. 돈 받을 사람들 채권자들 등등등등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작성을 해놓고 배당일을 이제 잡거든요. 배당일 잡기 3일 전에 배당표가 나와요. 예. 배당표가 나오면 법원에 가면 있어요. 배당표 가서 배당에 의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배당표는 기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날 권리 신고한 거와 나머지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배당기에서 배당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일 3일 전에 배당표가 법원에 가면 작성이 되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해서 내가 받을 배당 금액이 76%인데 73%로 나왔네. 그 자리에서 바로 배당기에 가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놓친 분은 배당일 당일날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3일 전에 배포가 되고 또 물론 배당 기일날도 그 배당표가 다 법대 앞에 다 있어요. 경매법정 앞에 있어서 확인을 하는데 그때 하면은 준비 기간이 좀 느려. 배당 의의만 할 수 있는데 혼란스러워요. 우리 사건만 배당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건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당표 작성을 확인을 해야 돼요. 배당표 작성을 하면요. 배당 기일이 잡히거든요. 배당 기일 잡히기 전에 통지를 합니다. 각 이해관계인에게. 배당 요구 종기일 날 권리 신고하라고 그랬죠. 그때는 이제 뭐 대략적인 신고를 하는 거죠. 물론 뭐 임차인 보증금 대략적인 게 아니겠지만 금융권,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배당 기일 전까지 이제 돈 받을 게 원금이 있을 거고 채무자한테 그다음에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자는 계속 쌓여갈 거 아니에요. 경매 신청을 하는 기간 전부터 원금에 대한 이자를 안 내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쌓여가잖아요. 계속 뭐 6개월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고 뭐 매각 결정 확정 45일 뭐 예를 들어서 8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배당표 작성을 이제 법원에서 하고 배당 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이자가 변동이 있겠죠.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계속 쌓이니까. 그러면은 배당표 작성을 해놓고 법원에서 또 송부를 해요. 야, 채권계산서 이제 돈 들어왔으니까 배당기일 전까지 채권계산서 다시 써서 보내줘. 확실하게. 에? 그렇게 해서 배당기일 전까지 적습니다. 내가 받을 원금 얼마, 이자 얼마, 기타 부대비용 얼마 등등등 해서 배당기일 날 배당이 잡혀요. 그러면 너무 더럽나?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의의가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이라고 그래서 배당 기일 통지서를 이해관계인의 임차인들한테 미리 다 송부를 하고요. 이게 절차법이니까 임의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에 다 보내드려요. 그리고 이제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을 해서 다시 보내드리는데 물론 뭐 특별이나 공시송달도 있지만 여기서는 배당에서는 그런 상황하고는 좀 틀린 거고요.
명도에서 나타난 얘기인데 배당기일 잡히면은 배당을 해요. 배당을 하는데 또 배당표 작성하고 이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때 문제가 또 없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배당 당일날도 배당의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배당할 때 제가 알려드릴 거고 여기까지가 끝나면은 사건이 종결이 돼요. 한 사건이 종결이 되고 나면 사건 종결됐으니까 뭐 등기부에도 폐쇄 등기부 보관하듯이 이 배당 사건에 대해서 진행 기록을 송부해요. 보존계에. 보존계에 송부하고 나면은 이제 갖고 있겠죠. 보관을 하고 있으면 이로써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틀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실 뭐 경매 신청권자나 경매를 당한 사람 이해관계인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만 알고 있으면 됐는데 더 웃긴 건 이거 다 알려줘요. 법원에서. 기다리면 돼요. 결정기일 7일 남아서 알려준 게 아니고 7일간 가만히 입 닥치고 있으면은 돈 내라고 이제 날라와요. 너 돈 내. 이때 날라온다고 이때. 아 그럼 돈 내야겠구나. 낙찰 받기 전에 조사하고 돈 내라고 언젠가 얘기가 나와요. 기간이 끝나면 그럼 돈 내면 돼요. 돈 내고 이제 사실 배당도 우리가 뭐 배당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나면 돈 냈으니까 잔금 납부하는 날이 소유권 이전 일이에요. 등기 촉탁이 이날 되지만 등기부등본 나오는 날이 아니고 잔금 낸 날이 내가 소유권자니까 이때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고 이때부터 소유권자. 그 다음에 매각 결정이 되면 매각 결정 전까지는 최고가 매수인이에요. 그냥 최고가 매수인 1등 낙찰자인데 매각 결정이 되면은 최고가 매수인에서 명칭이 바뀌어 매수인으로 탈바꿈을 해요. 매수인 탈바꿈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매수인이 되면은 해당 경매에 가서 그 경매 사건 열람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안에 뭐 좋은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뭐 임차인의 뭐 연락처라든가 등등 그거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이때 생긴단 말이에요. 발 빠른 분들이 이때부터 벌써 명도를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뭐 경매 절차를 저번보다 더 디테일하게 한 것 같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대금 납부 결정 잔금 내고 나서요. 등기 촉탁할 때 법무사한테 보통 이제 잔금 내고 등기 촉탁을 하는데 법무사가 알아서 대행을 해주죠. 이때 인도명령 신청을 이때 웬만하면 다 해요. 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에 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경매 절차는 한 번 이렇게 들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직접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 필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공시한 거하고 내가 느낀 거 낙찰 예상가 산정해서 낙찰 받으면 돼. 이게 키포인트야. 낙찰 받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돈 내라고 짓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내. 돈 내고 나서 배당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겠지. 내 집인데. 뭐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특수한 경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배당의 어쩌고는. 그러고 나면 이제 낙찰 받고 내가 집에 들어가든지 팔든지 임차를 놓든지 하는 거 그 과정이에요. 준비, 낙찰, 돈. 그 다음에 들어가서 살 건지 아니면 임대해 놓을 건지 팔 건지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중간의 과정은 사실 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막 얘기하면 머리가 빙글빙글한데 공적장부 열람하고 조사해서 낙찰 받고 잔금 내고 내가 살지 팔지 임대 놓을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절차법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만 이해하시고요. 절차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한 겁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